사랑 하나 믿고 온 한국인데 왜 이렇게 가혹한가요? 저 지키고 싶어요. 이 도면이 우리 남편을 살릴 마지막 열쇠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국보급 기술이고. 자네 우리 회사 수석 고문으로 모시겠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요.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이 펼쳐진 브라질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평생을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저의 가문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독보적인 조선 기술 하나로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결코 뒤집히지 않는 배의 수평을 잡는 정밀한 무게중심. 설계와 산호초 사이의 좁은 길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특수 타각 조절 기술은 오직 저희 집안 남자들만이 지켜온 성역이었죠. 하지만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였던 오빠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바다를 떠나게 되자 그 찬란했던 기술은 낡은 도면함 속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술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익히며 자랐지만 여자가 배를 만지는 것을 금기시하던 마을 분위기 탓에 수천 번의 망치질을 가슴속으로만 되뇌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온 남자 영석 씨를 만났습니다. 선박 부품 회사에서 기술 연수를 왔던 그는 화려한 언변 대신 묵묵히 기계의 기름때를 닦아내는 성실함으로 저의 마음을 두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나라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저의 결심에 마을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저는 영석 씨가 보여준 그 따뜻한 눈빛 하나만을 믿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사랑 하나만 믿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태어난 곳은 브라질 북동부의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햇살이 너무나 강렬해서 바닷물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이던 곳이었죠.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배를 만드는 목수 집안이었습니다. 특히 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평형을 잡는 기술은 중남미 전체를 통틀어 저희 가문이 으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의 등 뒤에서 나무 깎는 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거친 사포질 끝에 매끄럽게 다듬어진 티크 나무의 감촉, 배의 뼈대를 세울 때 사용하는 묵직한 구리망치의 무게감은 제 유년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집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품고 파도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말이죠. 저는 글보다 도면 보는 법을 먼저 깨우쳤습니다. 0.1mm의 오차로도 배의 운명이 갈리는 그 정밀한 세계는 저에게 신비로운 우주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비기였던 수평 복원 설계도는 제가 여자인 탓에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잠든 밤 몰래 작업실에 들어가 낡은 컴퍼스와 자를 들고 도면을 베끼며 제 나름대로의 설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늘 미세한 나무가시가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짙은 톱밥 가루가 배어 있었지만 저는 그게 훈장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한 선박 부품 업체에서 기술 교류를 위해 저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영석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기술자들과 달리 시끄럽게 웃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낡은 어선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보며 어디가 아픈지 살피는 듯한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마을 부두에서 고장 난 엔진을 붙들고 쩔쩔매던 영석 씨를 도와주게 된 것이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면서도 기계를 대하는 그의 정직한 태도에서 저는 형용할 수 없는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한국에서 가져온 말린 간식을 내밀며 수줍게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은 브라질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영석 씨는 자신이 살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서툰 포르투갈어 단어들을 조합해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아버지는 머나먼 타국으로 딸을 보내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셨지만 영석 씨가 무릎을 꿇고 며칠 밤을 지새우는 정성을 보이자 결국 눈물을 흘리며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떠나는 제 손의 가문의 상징인 낡은 황동 수평계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것만큼은 목숨처럼 지키라는 당부와 함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서늘한 공기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브라질의 습하고 뜨거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코끝을 찡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추위였습니다. 영석 씨의 손을 꼭 잡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공업단지 근처였습니다. 제가 꿈꿨던 화려한 한국의 모습 대신 회색빛 공장 연기와 낡은 빌라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영석 씨는 제가 실망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제가 가진 기술이 있다면 언젠가 우리만의 근사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포르투갈어밖에 할 줄 모르는 이방인 여자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영석 씨는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잠을 아껴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어 동네 식당의 설거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 속으로 파고드는 찬물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손가락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브라질에서 배를 설계하던 그 섬세한 손은 이제 거친 세제와 음식물 쓰레기에 짓물러 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눈치를 주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가져온 반찬통에 코를 대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가 주신 황동 수평계를 매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전해질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파도를 다스리는 가문의 딸이다. 하지만 무너진 자존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이 먹다 남긴 김치찌개를 치우다가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너무 뜨거워 비명을 질렀지만 주인은 다친 제 손보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먼저 걱정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때 느꼈던 굴욕감은 브라질의 거친 풍랑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영석 씨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소파에 쓰러지듯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영석 씨의 희생은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제 생일날 근사한 옷 한 벌 사주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며 몰래 막노동 현장까지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가방에서 쏟아진 파스 냄새와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석 씨는 제 고향 브라질의 그 아름다운 해변을 한국에서도 보여주겠다며 조금씩 돈을 모아 바닷가 근처의 작은 땅을 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곳에 제가 설계한 멋진 배를 띄울 수 있는 작은 조선소를 짓는 것이 그의 꿈이자 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매일같이 연장 근무를 자처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오른 그의 발을 제 가슴팍에 품고 녹여줄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에서 내 실력을 증명해 보이고 말겠다고. 하지만 가난의 굴레는 생각보다 깊었고 우리가 모은 푼돈으로는 꿈의 근처에도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석 씨가 일하던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후된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생산 라인이 멈췄고 그로 인해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석 씨는 회사의 책임을 떠안고 밤낮으로 기계를 수리하려 애썼지만 한국의 그 어떤 전문가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기계의 수평이 미세하게 틀어져 발생하는 진동 문제였는데 최첨단 측정기로도 잡아내지 못하는 그 찰나의 흔들림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영석 씨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숨겨왔던 가문의 기술을 꺼낼 때가 왔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벽장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도구 가방을 꺼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이방인 여자일 뿐이지만 제 몸속에는 수백 년간 이어온 수평의 마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석 씨를 따라 몰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거대한 기계 앞에 섰을 때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거친 바다 위에 떠있는 난파선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공장에서 기계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석 씨는 위험하다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황동 수평계를 기계의 주요 관절마다 올려놓고 손끝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기계의 진동은 아주 미세했지만 제 손가락 끝에는 마치 지진처럼 강렬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생명력이 뒤틀린 소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계의 무게 중심을 분산시키는 특수와셔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쇠붙이를 갈아 0.1mm 단위로 두께를 조절하는 제 손놀림을 보며 공장 관계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설거지 여자가 무얼 알겠느냐는 무시무시한 조롱이 쏟아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이 성공해야만 영석 씨가 길거리로 나앉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꿈꾸던 그 바닷가 땅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니까요. 땀방울이 눈을 가려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지만 저는 오직 기계의 중심만을 바라보며 망치질을 이어갔습니다. 영석 씨는 제 옆에서 말없이 조명을 비추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등을 보며 저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기계의 뒤틀린 수평을 맞추기 위해 제가 직접 설계한 보정 부품을 끼워 넣는 순간 공장 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전원 스위치를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고향의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시던 그 튼튼한 배처럼 이 차가운 쇳덩이도 다시 숨을 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웅성거리는 소음과 함께 거대한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거친 소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잔잔한 호수 위를 미끄러지는 조각배처럼 부드러운 회전음이 공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표면의 미세한 기울기까지 계산해낸 저의 감각이 드디어 한국의 기술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공장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기계 위에 물 한 컵을 올려놓았습니다. 격렬하게 돌아가는 기계 위에서 물잔 속의 수면은 단 한 줄기의 파동도 없이 고요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순간 공장 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이내 영석 씨의 거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끝이자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질투와 시기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문의 보물을 노리는 그림자들이 서서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석 씨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저는 결코 이 사랑의 무게중심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가운 공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향의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드디어 이곳 한국에서 우리 가문의 숨결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브라질의 한여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고단했던 시간들이 이 기계의 회전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공장에 나타난 낯선 양복 차림의 사내들은 제 기술의 출처를 캐물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돕는 척하며 아버지가 주신 도면함과 수평계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영석 씨는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서며 저를 보호했지만 힘없는 이방인 부부에게 닥친 위협은 거센 해일처럼 우리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품은 황동 수평계를 더욱 깊숙이 밀어넣으며 다가올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존심이자 한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그 빛 뒤에 가려진 어둠이 얼마나 깊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있고 제 손에는 세상을 바칠 수 있는 수평의 지혜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보물이었던 브라질의 그 낡은 조선소가 거대 자본에 넘어가 철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 땅과 도서관처럼 소중했던 도면실이 사라질 위기라는 말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겠다는 꿈이 시작도 전에 꺾일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영석 씨는 제 슬픔을 자기 일처럼 아파하며 어떻게든 그 땅을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기서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할 것인가. 저는 영석 씨의 눈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가문의 기술로 한국의 배를 만들고 그 배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우리 가문의 영광을 되찾겠노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온 진정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파도처럼 밀려오겠지만 저는 그 파도를 타는 법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을 뿐이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석 씨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의 운명을 짊어지겠다는 숭고한 약속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단 하나,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수평의 마음이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 저는 다시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했지만 제 주머니 속의 수평계는 기분 좋은 무게감으로 제 허벅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고쳐낸 그날 밤 저는 드디어 우리 부부의 인생에 서광이 비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 들이닥친 본사 사람들은 제 기술을 칭찬하기는커녕 정식 자격증도 없는 외국인 여자가 국가 핵심 설비에 손을 댔다며 오히려 영석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은 제 가방 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브라질 가문의 설계, 도면과 황동 수평계를 마치 불법 복제물이라도 되는 양 몰수하려 들었습니다. 영석 씨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이 사람은 우리 회사를 살린 은인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저를 한낱 불법 체류자나 운 좋은 이방인 정도로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영석 씨는 회사의 기강을 어지럽혔다는 명목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우리는 그나마 나오던 월급마저 끊긴 채 차가운 겨울바람 앞에 내던져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석 씨의 어깨는 유난히도 작아 보였습니다. 브라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당당하게 제 손을 잡던 그 듬직한 남자는 어디로 가고 한국의 매서운 칼바람에 잔뜩 움츠러든 초라한 가장만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거친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불안의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브라질에서 배를 만들던 자부심은 헉이라는 현실 앞에 무참히 깨져나갔습니다. 저는 영석 씨 몰래 다시 식당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동네에서 가장 힘들기로 소문난 대형 고깃집 불판 닦기였습니다. 시커먼 그을음이 가득한 불판을 철수세미로 문지르다 보면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독한 세제 때문인지 손톱은 이미 갈라져 피가 맺혔고 뜨거운 화로 근처에서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몸의 고단함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 든 수평계의 자부심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대접받던 기술자였던 제가 이곳에서는 그저 남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치우는 이름 없는 외노자 마리아일 뿐이라는 사실이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제가 조금이라도 손이 느려지면 뒤통수에 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국말을 완벽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멸시와 천대는 제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이 들어 주방 한 구석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제 앞치마 주머니에 삐져나온 황동 수평계를 발견하고는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게 뭐냐며 비웃는 그녀의 손에서 저는 소중한 갑오를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제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녀는 고물상에 가져다 주면 몇 푼이나 받겠느냐며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나뒹구는 수평계를 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어 수평계를 품에 안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수평계를 닦으며 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술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떠나왔는데 지금 저는 이 낯선 땅에서 소중한 갑오조차 지키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영석 씨가 텅 빈 냉장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식당에서 불판을 닦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벽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마리아,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런 곳까지 데려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그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피 묻은 제 손을 뒤로 감추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영석 씨. 우리 가문은 파도가 높을수록 더 튼튼한 배를 만들었어요. 이 시련도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파도일 뿐이에요. 하지만 말과는 달리 제 가슴속 희망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향 브라질에서 들려온 소식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저희 가문의 상징이었던 시계탑 조선소가 철거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곳을 지키려면 상상도 못할 액수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데 지금 당장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운 우리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석 씨는 무리하게 돈을 벌기 위해 나갔던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 당분간 걷기조차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커녕 당장 오늘 밤 지낼 월세조차 내지 못해 주인 집에서 나가달라는 독촉을 받던 날 저는 정말 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영석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 그냥 놔버리고 브라질로 돌아가. 거기 가면 당신은 귀한 대접받는 기술자잖아. 왜 나 같은 놈 만나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고생해. 그의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제 배의 무게중심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제 인생은 뒤집혀버린단 말이에요. 병원 복도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은 저를 정신 나간 외국인 여자 보듯 피할 뿐이었습니다. 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가디건 한 장으로 버티기엔 한국의 겨울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저는 영석 씨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문의 빅이었던 수평 설계 도면을 들고 다른 조선소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돌아오는 것은 조롱뿐이었습니다. 브라질 어촌에서나 쓰던 구식 도면을 어디다 쓰느냐며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한다며 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난 그날 밤 저는 눈 덮인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았습니다.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뱃속에서는 며칠째 굶주린 통증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품 안의 수평계는 차갑게 식어 제 심장마저 얼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브라질의 그 뜨거웠던 햇살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환영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나의 선택이 결국 남편과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저를 덮쳤습니다. 영석 씨를 위해, 가문을 위해 버티고 버텼지만 이제는 정말 손끝 하나 움직일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일어서려다 눈 쌓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뺨에 닿는 순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며 제 시야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 없는 적막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차가운 얼음 바닥 위에서 서서히 정신을 놓아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제 뺨을 타고 뇌수까지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감긴 눈꺼풀 너머로 잔상이 일렁였습니다. 브라질의 황금빛 해변, 아버지의 거친 손등에 맺혔던 땀방울, 그리고 처음 한국에 오던 날 영석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가 깨진 유리 파편처럼 머릿속을 찔러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공원의 가로등 불빛이 제 시야를 파고들 때쯤 저는 겨우 손가락 끝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눈 위에 덮인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입술은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주신 황동 수평계는 제 체온을 조금이나마 머금은 채 그곳에 있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무릎이 꺾이며 다시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하복부 깊은 곳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박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감각이 정지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차가운 눈바닥 위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방인 여자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저를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저를 믿고 한국까지 온 영석 씨와 아직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이 어린 생명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저는 황동 수평계를 손에 쥐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평계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했지만 그 통증이야말로 제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공원을 빠져나와 영석 씨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의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아 제 초라한 행색을 더욱 비참하게 드러냈습니다. 찢어진 앞치마, 흙먼지가 뒤섞인 머리카락, 그리고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변한 손마디까지. 사람들은 저를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영석 씨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고통스럽게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곁을 지키지 못한 사이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영석 씨 들려요? 우리 아기가 찾아왔어요. 제가 꼭 당신 살릴게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당신과 우리 아기를 반드시 건져낼게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302호 환자, 오늘까지 밀린 병원비 안 내면 퇴원 조치해야 한대. 보호자도 행방불명이라는데 어쩌겠어.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놈의 돈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은 이 나라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제 진심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머니 속의 도면을 만졌습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저의 정밀 설계도가 당장 몇십만 원의 병원비보다 가치 없게 취급받는 이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공장에서 제 기술을 가로채려 했던 본사 사람들과 연결된 하청업체 사장과 그 일당들이었습니다. 사장은 껌을 씹으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마리아라고 했나?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 공장 라인 멈춘 거 위약금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안 갚으면 당신 남편은 감옥 가야 해.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영석 씨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기술로 보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기계 수평 맞춘 거 제 기술이에요. 사장은 제 말을 비웃으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기술? 웃기지 마. 그건 우리 공장 기계가 원래 좋아서 돌아간 거지. 어디서 외국인 계집애가 공치사를 해. 자꾸 헛소리하면 당장 경찰 부를 줄 알아. 그는 제 품 안에서 삐져나온 황동 수평계를 보더니 억지로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장에서 훔친 거 아냐? 이리 내놔. 저는 온몸으로 수평계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가문의 자부심이에요.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사내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병실 안에 집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고 옆 침대 환자들의 비명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제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귓가에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자부심? 그딴 게 밥 먹여주냐? 내일까지 현금으로 5천만 원 안 가져오면 당신 남편 산소호흡기 떼버릴 줄 알아.
병원 측이랑 이미 얘기 끝났으니까. 그는 제 손목을 비틀어 황동 수평계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구둣발로 그 소중한 물건을 짓밟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우리 가문의 수백 년 역사가 담긴 수평계가 차가운 바닥에서 일그러지는 소리가 제 가슴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은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으스러진 수평계를 붙들고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들은 강제로 저를 병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닫히는 병실 문 틈새로 고통에 신음하는 영석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 복도 바닥에 내팽개쳐진 제 귀에 원무과 직원의 마지막 통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미납금 완납 안 하시면 환자 강제 퇴원입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는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제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강제로 끌려나와 내팽개쳐진 바닥은 왁스 냄새와 소독약의 비릿한 잔향이 뒤섞여 역겨움을 유발했습니다. 저는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나오는 줄도 모르고 일그러진 황동 수평계를 가슴에 품은 채 닫힌 병실 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의 육중한 구둣발 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제 희망은 한 뼘씩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와 함께 영석 씨의 가녀린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요. 마리아, 제발 그냥 가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죽어. 영석 씨의 목소리는 갈라진 도자기 파편처럼 날카롭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문틀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영석 씨. 제가 어떻게 당신을 두고 가요? 우리 아기가 듣고 있어요. 우리 아기가 아빠 목소리 듣고 있다고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영석 씨의 어머니, 저의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나타나셨습니다. 굽은 등에 낡은 보따리를 짊어진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안 요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 돈이라도 가져왔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풀어헤친 보따리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와 10원짜리 동전들이 뒤섞인 낡은 깡통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아 모으신 당신의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무과 직원은 그 깡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 이런 푼돈으로는 하루 입원비도 안 돼요. 규정대로 하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단 1%의 온기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야, 마리아. 니네 시어머니 꼴 좀 봐라. 외국에서 온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저 늙은 노인이 이게 무슨 망신이냐? 사장은 시어머니의 보따리를 발로 툭 찼습니다. 동전들이 복도 바닥으로 굴러가며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을 기며 그 동전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약값인데. 내 아들 숨줄인데. 시어머니의 거친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타버리는 것 같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고향 브라질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고향에서 저희 가문은 바다의 수호자로 불렸습니다. 아버지가 설계를 마치고 배를 진수하는 날이면 마을 모든 사람이 나와 꽃다발을 던지고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저는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아버지 옆에서 당당하게 웃던 귀한 딸이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늘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과 열대 과일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했고 이웃들은 제 손을 잡으며 이 다음에 어떤 위대한 배를 만들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썩은 생선 내장보다 더 고약한 멸시의 현장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자라는 이유로 제 시어머니가 바닥을 기고 제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사장은 제 턱을 잡아 올리며 억지로 눈을 맞추게 했습니다. 마리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 쇠막대기나 팔아먹어. 한국은 너 같은 것들이 올 곳이 아니야. 기술? 네가 하는 건 기술이 아니라 유행이지. 사장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제 손에 든 수평계가 일그러진 채 제 손바닥을 찔러 피가 흘렀지만 그 아픔보다 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영혼을 도려내는 아픔이 더 컸습니다. 외국인 주제에 가난한 주제에 그 단어들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제 온몸에 박혔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결국 시어머니와 저를 병원 정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져 진눈깨비가 섞여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따뜻한 조명이 멀어지고 차가운 가로등 불빛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으스러진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우리 아들을 사지로 모는구나. 제가 당신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시어머니의 몸은 마치 한겨울의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단어가 얼어붙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영석 씨를 병실에 홀로 두고 온 죄책감이 발목을 잡아 한 걸음 뗄 때마다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골목 고양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정막을 깨울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 수평계를 더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집은 이미 전기가 끊겨 냉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듬더듬 성냥을 찾아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비친 방 안은 처참했습니다. 영석 씨의 약봉지들과 제가 닦다 남은 불판에 그을음이 묻은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낡은 이불 위에 눕혀드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다 뒤져봐도 남은 쌀 한 톨 없었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지만 동파되었는지 꺽꺽거리는 쇳소리만 날 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솥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다시 한번 꿈틀거렸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아이는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어미인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굴욕은 서서히 공포로 변해 저를 잠식해왔습니다. 내일이면 영석 씨가 길거리로 쫓겨날 텐데 그 차가운 들것 위에서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그러진 황동 수평계를 꺼내 촛불 아래 비추어 보았습니다. 금이 가고 휘어진 수평계의 모습이 마치 지금의 제 처지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도구가 세상의 중심을 잡아줄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 세상은 처참하게 기울어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평계를 입술에 대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저는 사랑 하나 믿고 이곳에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새 잠이 드셨는지 가느다란 콧골이 소리를 내셨지만 그 소리조차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손으로 배를 문질렀습니다. 아가, 조금만 참으렴. 엄마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볼게. 하지만 제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차갑고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온몸을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 눈물이 일그러진 수평계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고향의 따뜻한 바람과 흙내음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영석 씨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장 어둡고 처절한 밤의 한가운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사방이 막힌 절벽 끝에서 저는 오직 남편의 체온만을 그리워하며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는 시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창밖을 때리는 진눈깨비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일그러진 황동 수평계를 가슴에 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귀 근처에서 차갑게 식어갈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타국에서 겪은 모멸감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뒤섞여 만들어진 날카로운 옥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저를 믿고 한국까지 온 영석 씨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 뱃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이 가냘픈 생명의 첫 기억이 엄마의 패배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번뜩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의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머리가 핑 돌았지만 저는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촛불이 다 타버려 희미한 심지만이 깜빡거리는 순간 벽장 구석에 밀어두었던 영석 씨의 낡은 배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석 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 공장에서 고장난 기계를 고치기 위해 가져왔던 자재들이 들어있던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다가가 배낭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때 묻은 장갑과 휘어진 드라이버, 그리고 영석 씨가 공장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다며 보여주었던 정체 모를 금속 부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들 사이에서 낯익은 질감이 제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브라질에서 가져왔던 도면함의 조각이었습니다. 사장 일당이 제 도면을 빼앗아 찢어버릴 때 영석 씨가 몰래 챙겨두었던 핵심 설계도의 뒷면이었습니다. 비록 반쯤 찢어지고 구겨졌지만 거기에는 우리 가문의 핵심 기술인 무게중심, 분산형 밸런스 윙의 하단부 수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고막을 터트릴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선체의 흔들림을 0.01% 미만으로 잡아내는 마법의 비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종이 조각을 촛불 아래 비췄습니다. 흔들리는 촛불의 희미한 불빛 너머로 찢어진 종이, 조각 위에 적힌 낯익은 숫자와 기호들이 마치 살아서 춤을 추듯 제 망막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제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투박하지만 심지가 굳고 곡선을 그릴 때면 고향 바다의 물결처럼 유려하게 휘어지던 바로 그 웅장한 글씨체. 그 조각을 마주하는 순간 곰팡내 나는 영하의 서울 변두리 단칸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짙은 짠내와 향긋한 티크 나무 톱밥, 냄새가 진동하는 브라질 해변가의 낡은 작업실이 제 주변을 에워싸는 듯한 강렬한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리아, 똑똑히 보거라. 바다는 고정된 벽이 아니란다. 끊임없이 호흡하고 일렁이는 거대한 짐승의 등짝과도 같지.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제 작은 손에 묵직한 구리망치를 쥐어주시며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양의 오만한 학자들은 최신식 컴퓨터를 가져와. 이 짐승의 움직임을 딱딱한 수학 공식 하나로 가둬버리려 하지만 우리 가문은 다르다. 우리는 파도와 싸워 이기려는 게 아니야. 파도의 변덕스러운 리듬에 배의 심장 박동을 정확히 맞추어 동화되는 거란다. 무게 중심이란 멈춰있는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흐름 그 자체야. 아버지의 그 묵직하고도 다정한 목소리가 얼어붙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반쪽짜리 도면의 거친 단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장의 수화들이 찢어발겨 도면의 핵심적인 절반이 날아가고 없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청사진이 입체적인 홀로그램처럼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면 하단부에 적힌 수치는 단순히 쇳덩어리의 무게를 배분하는 1차원적인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엔진이 뿜어내는 파괴적인 진동 에너지를 역으로 흡수하여 선체 스스로 평형을 찾아가게 만드는 유체역학의 극치이자 가문의 심장이었습니다. 사장 일당은 이 종이 조각마저 빼앗으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지렁이 외국인으로 전락할 거라 비웃었겠지만 그들은 완벽히 틀렸습니다. 진정한 설계도는 저 낡은 종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바다와 사투를 벌여온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펄떡이는 핏방울 속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그 오만한 자들은 알 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처럼 굳건해진 정신과 달리 현실에 놓인 저의 육신은 이미 끔찍한 한계점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굶주린 위장은 이제 위액마저 모두 말라붙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삼킨 듯 내장을 후벼 파는 끔찍한 통증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일러가 끊겨 얼음장처럼 변해버린 방바닥의 냉기는 얇은 바지를 뚫고 올라와 골수까지 파고들었고 무릎 관절은 녹슨 기계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식당에서 종일 찬물에 노출되어 동상에 걸린 손가락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제 의지대로 굽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과연 이 엉망진창이 된 몸뚱이로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정밀한 밸런스 부품을 맨손으로 깎아낼 수 있을까? 짙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목을 조여올 때였습니다. 제 하복부 깊은 곳에서 뱃속의 아이가 다시 한번 힘차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아주 작지만 단단하고 명징한 그 태동은 마치 엄마 할 수 있어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아빠를 구해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구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아가. 엄마가 똑똑히 보여줄게. 우리 가문이 어떻게 거친 바다를 길들여왔는지 널 위해 엄마가 내 아빠를 어떻게 무사히 지켜내는지 지켜보렴. 저는 기어가듯 방 한구석으로 다가가 영석 씨의 배낭에서 녹슨 줄사포가 낡은 팬츠, 쇠톱, 그리고 그가 공장에서 주워왔던 볼품없는 쇠조각들을 바닥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쇠조각들은 제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를 하고 있었지만 제 날카로워진 장인의 눈에는 이것들이 이미 완벽한 밸런스 윙을 이룰 훌륭한 뼈대로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면에 찢겨나간 빈 공간을 제 기억력만으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촛불을 최대한 가까이 당기고 달아빠진 몽당 연필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손가락이 연필의 얇은 나무 둥치를 제대로 쥐지 못해 자꾸만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저는 이를 악물고 무식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낡은 펜치를 들어 제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막혀있던 혈관이 터지며 일시적으로 뜨거운 피가 돌고 찌릿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입에서는 짐승 같은 비명이 새어나올 뻔했지만 곁에서 주무시는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황급히 반대쪽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아 피눈물과 함께 소리를 삼켰습니다. 불길에 닿은 듯 화끈거리며 감각이 돌아온 손끝으로 저는 찢어진 도면 옆 텅 빈 장판 바닥에 직접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X축의 기울기, Y축의 저항각, 그리고 중심을 잡아줄 가변형 추의 정밀한 궤도. 복잡한 서양의 계산기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브라질의 그 강렬한 태양 아래서 아버지를 따라 수만 번도 더 그렸고 제 온몸의 세포가 기억하는 생명의 곡선들이었습니다. 종이가 모자라자 저는 방바닥의 누런 장판 위를 캔버스 삼아 거침없이 연필을 그어 나갔습니다. 캄캄한 냉골 방 안 흔들리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이방인 여자가 바닥에 미친 듯이 그려나가는 기하학적인 선들은 마치 신의 기적을 부르는 신성하고도 간절한 주술의 진과도 같았습니다. 머릿속의 청사진을 바닥에 모두 토해내듯 그려낸 뒤 이제는 거친 쇠조각을 가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영석 씨가 쓰던 낡은 작업용 목장갑을 꼈습니다. 시커먼 기름때와 짙은 땀 냄새가 깊게 밴 그 뻣뻣한 장갑에서 영석 씨의 따뜻한 채취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이 제 등 뒤에서 제 두 손을 감싸쥐고 말이야, 조금만 힘내. 라고 속삭이며 응원해주는 것만 같아 시야가 뜨거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고 쇠톱을 들었습니다. 기익. 금속과 금속이 맞부딪히며 뼈를 깎는 듯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적막한 방 안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척이실 때마다 저는 짐승처럼 숨을 멈추고 톱질을 중단했다가 다시 가느다란 콧꼬리 소리가 들려오면 톱질을 이어가는 피 말리는 과정을 수십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철판을 자르고 다듬는 일은 제게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한 중노동이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도 공장의 프레스 기계, 힘을 빌려야 하는 억센 작업을 영양실조에 걸린 가냘픈 임산부가 오직 앙상한 팔 힘만으로 해내야 했으니까요.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팔뚝의 근육은 터질 듯이 팽창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찰나의 순간 체력이 바닥나며 손에 쥐고 있던 톱날이 미끄러졌고 그 날카로운 이빨이 제 엄지손가락 아랫부분을 짐승처럼 물어뜯고 지나갔습니다. 아흑!
낡은 장판 위로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도면의 숫자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상처는 뼈가 보일 듯 깊고 쓰라렸지만 그 통증조차 지금 제게는 사치스러운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어 손가락에서 쉴 새 없이 흐르는 피를 짐승처럼 하차먹었습니다. 그 피의 비릿하고 짠맛이 혀끝에 닿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고향 바다의 거친 소금기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무너지지 마라 말이야. 파도를 완벽히 지배해라. 저는 톱질의 템포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무식한 힘으로 쇠를 굴복시키려 하지 않고 톱날이 금속의 분자결을 부드럽게 파고드는 미세한 리듬을 탔습니다.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그것은 사랑하는 이와 추는 애절한 왈츠의 스텝 같기도 했고 거친 폭풍우 속에서 노를 젓는 선원들의 투쟁적인 군가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육체의 고통은 아득히 멀어지고 오직 저와 쇳덩어리 그리고 완성되어 가는 밸런스의 형체만이 이 우주에 유일하게 남은 듯한 완벽한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수없이 터져 피고름이 장갑을 시커멓게 적셔가고 있었지만 제 손놀림은 신들린 무당처럼 점점 더 빠르고 소름 끼치도록 정교해졌습니다. 잘라낸 쇠조각들을 조립하고 무게 중심을 분산시키는 미세한 요철을 만들기 위해 거친 사포와 줄로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0.1g의 아주 미세한 쇳가루 차이로도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버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공정이었습니다. 저는 철판을 깎아내며 중간중간 가루를 털어내기 위해 쉼없이 제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독성을 품은 미세한 쇳가루가 공기 중으로 흩날려 제 속눈썹에 하얗게 서리처럼 내려앉았고 코와 폐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간 쇳가루 때문에 기침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식도를 억지로 틀어막아 목구멍으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쇠를 갈아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쉰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아가, 이 밤중에 안 자고 대체 무얼 하느냐? 시어머니였습니다. 지독한 냉기와 배고픔에 잠을 깨신 시어머니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괴기스러운 자세로 바닥에 웅크려 쇠를 갈고 있는 외국인 며느리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저는 들켜서는 안 될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끄러웠죠. 제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굽은 허리를 힘겹게 일으켜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뻗어온 시어머니의 거친 손이 핏물과 기름때로 엉망이 된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찾아냈습니다. 끈적한 피의 감촉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숨을 들이켜셨지만 이내 제 눈동자에 깃든 처절한 헌신을 직감하신 듯 제 두 손을 당신의 품으로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손에서 피가 이리 철철 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들 목숨 살리겠다고 어미인 내가 먼저 피를 말려 죽을 작정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서러움에 젖어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어깨에 땀에 젖은 이마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죽지 않아요. 영석 씨도 절대 길바닥에서 안 죽어요. 제가 지금 우리 가족을 살릴 아주 튼튼한 배의 심장을 만들고 있어요. 아무리 지독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어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절대 끄떡없는 거대한 배요. 그러니까 조금만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제 간절한 호소에 시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니 당신이 입고 계시던 낡은 무명 치맛자락을 북 찢어 제 피가 흐르는 손을 단단하게 동염에 지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덮고 있던 유일한 방한구인 얇은 이불마저 제 어깨 위로 덮어주셨습니다. 나는 일자무식이라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브라질에서 온 그 대단한 가문의 귀한 기술자라는 것도 내가 지금 피땀 흘려 만지는 이 쇳덩이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도 이 늙은 애미는 모른다. 하지만 내 도끼 품은 눈빛만은 안다. 너는 내 아들보다 강하고 이 애미보다 질긴 목숨줄을 가졌어. 해보거라. 내가 이 밤에 목숨 걸고 가는 길이 무조건 맞을 거다. 시어머니는 제 굽은 등허리를 가만히 토닥여 주시고는 지독한 추위에 몸을 새우처럼 웅크린 채 다시 벽을 보고 누우셨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묵직하고 진심 어린 응원은 얼어붙어 가던 제 심장에 거대한 용광로를 통째로 들이부은 것 같은 기적적인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체온이 깃든 이불을 망토처럼 두르고 저는 짐승 같은 기세로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운명은 저를 순순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요동치며 제 앞을 밝혀주던 유일한 빛, 촛불마저 마지막 심지를 태우고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꺼져버린 것입니다. 방 안은 눈앞에 뻗은 제 손가락조차 분간할 수 없는 완벽한 칠흑 같은 어둠의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망막을 채우던 시각적인 빛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오히려 손끝의 촉각과 귓가의 청각은 평소의 수백 배로 예민하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오직 촉각에만 의지한 채 부품의 마지막 곡선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미세한 요철의 깊이, 금속 표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온도 차이, 그리고 지구의 중력이 부품을 아래로 당기는 미세한 힘의 방향까지. 제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정밀 스캐너처럼 그 모든 물리법칙을 완벽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어린 제게 밤마다 안대를 씌우고 눈을 가린 채 나무를 깎는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는지 비로소 그 진정한 이유를 소름 끼치도록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언젠가 이렇게 타국의 빛 하나 없는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 갇히더라도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내부의 빛을 찾아 중심을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저를 혹독하게 단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고요하고 맹렬한 집중의 시간 속에서 저는 방 안의 벽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무너지는 듯한 기이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좁고 답답했던 한국의 지옥 같은 단칸방 지붕이 활짝 열리고 제 머리 위로 수만 개의 은하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브라질의 광활한 밤하늘이 환상처럼 펼쳐졌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콘크리트 발밑으로는 차가운 냉기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고향 해변의 모래알이 만져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허리에 낡은 수건을 질끈 동여맨 아버지가 그 특유의 인자하고 듬직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마리아, 내 자랑스러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설령 지옥의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내가 흔들림 없이 스스로 중심을 잡는다면 그곳이 곧 세계의 중심이 된단다. 아버지의 환영은 제 곁에 쭈그리고 앉아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쇠를 깎는 제 구분 등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쇠를 다듬는 손의 리듬은 단 1초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너무 무서웠어요. 이 낯선 땅에 사랑 하나 믿고 왔는데 모두가 저를 거지 취급하고 바보 취급하며 짓밟았어요. 속으로 처절하게 울부짖는 제게 아버지는 커다란 손으로 제 땀방울 맺힌 이마를 따뜻하게 닦아주셨습니다. 가장 단단하고 위대한 배는 바람 없는 호수가 아니라 가장 미쳐 날뛰는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들이받으며 완성되는 법이다. 지금 내가 겪는 이 끔찍한 고통은 너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세상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하게 벼려내기 위한 신의 담금질이란다. 아버지의 따뜻한 환영이 해풍에 실려 스르르 흩어지며 다시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티끌 같은 원망이나 불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대한 우주의 한가운데 홀로 앉아 궤도를 이탈한 별들의 운명을 수정하는 조물주처럼 경건하고 완벽한 통제력으로 마지막 쇳덩이를 다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 볼트를 단단히 조이고 가변형 황동추의 위치를 정확한 각도 홈에 끼워 넣어 고정하는 순간 제 손끝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압도적으로 완벽한 진동이 찌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년간 도면함 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바다의 괴수가 깨어나 첫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 같은 생명력 넘치고 경이로운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숨을 꾹 참으며 완성된 부품 모형을 평평한 방바닥 중앙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검지 손가락 끝으로 모형의 가장자리를 강하게 퉁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품이 좌우로 거칠게 요동치며 주변의 차가운 기류를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것이 피부의 솜털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쇳덩이가 공기를 매섭게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몇 차례 나더니
이내 거짓말처럼 완벽한 정적이 찾아옴과 동시에 단 한치의 미동도 없이 꼿꼿하게 멈춰 섰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나 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기계 스스로가 중력과 저항의 완벽한 무게 중심을 찾아내어 기적처럼 우뚝 선 것입니다. 그것은 브라질의 천재적인 목수 가문이 수백 년에 걸쳐 목숨 걸고 완성한 지혜가 지구 반대편 한국의 차가운 단칸방에서 볼품없는 쇳덩어리의 형상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땀과 피 그리고 눈물과 쇳가루로 범벅이 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그 누구도 듣지 못할 환희의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해냈어. 내가 결국 완벽하게 해냈어. 영석 씨, 이제 당신을 그 죽음의 문턱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 우리를 짓밟았던 그 교만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게 지킬 수 있어. 뼈를 깎던 육체의 두려움과 추위는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제 안에는 오직 이 완벽한 모형을 무기 삼아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겠다는 거대한 승리의 불길만이 미친 듯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이었지만 저의 시간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엎드려 찢어진 도면의 빈 부분을 머릿속 기억을 더듬어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가르쳐 주셨던 그 미세한 각도들을 떠올렸습니다. 몽당 연필을 쥔 손가락은 추위로 굳어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저는 입김을 불어가며 한 선 한 선 정성을 다해 그었습니다. 사장이 짓밟아버린 수평계는 이미 제 기능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제 눈과 손에는 수십 년간 다져진 천부적인 평형 감각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영석 씨의 가방 안에 있던 녹슨 철판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당 구석에서 가져온 낡은 줄을 이용해 그것들을 깎고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소리를 죽이며 저는 마치 가장 정밀한 시계를 수리하는 장인처럼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쇠를 깎는 서늘한 마찰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쇳가루가 날려 눈이 따가웠고 손바닥에 상처가 다시 벌어져 붉은 피가 도면 위에 떨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피는 도면 위의 선들과 섞여 마치 살아있는 생명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쏟아부었습니다. 선박의 요동을 억제하는 유체역학적 설계와 우리 가문의 비기인 가변형, 무게중심추의 메커니즘을 결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의 목숨을 구하고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되찾아줄 단 하나의 열쇠였습니다. 밖은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 낡은 창문이 덜컹거렸지만 제 등 위로는 어느새 뜨거운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밖의 어둠이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제 앞에는 투박하지만 완벽한 균형을 이룬 소형 밸런스 모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어떤 미세한 떨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곧게 중심을 잡는 그 모형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수평의 기적이 이곳 한국에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요. 저는 시어머니가 깨어날까봐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가슴팍에는 밤새 피땀 흘려 완성한 도면과 부품 모형을 소중히 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퀭하고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하는 자가 아니라 맞서는 자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잠드신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한 번 꼭 쥐고는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얼음물처럼 차가웠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뜨거웠습니다. 골목길 바닥에 쌓인 눈 위로 제 첫 발자국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굴욕의 시간을 뒤로하고 승리를 향해 내딛는 전사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저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고 그 뒤로 동이 트며 붉은 태양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 안의 도면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사장이 기다리고 있을 그곳으로 제 남편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내기 위해 저는 거침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저는 이제 그 바람의 흐름조차 제 수평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밑에서 으드득 소리를 내며 밟히는 눈소리가 마치 저를 응원하는 함성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닫혀있던 병원의 거대한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병원 정문을 향해 내딛는 제 발걸음 아래로 밤새 얼어붙었던 설익은 눈들이 비명을 지르듯 뽀득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칼날처럼 제 폐부를 훑고 지나갔지만 품 안에 감춰둔 도면과 철판 조각의 묵직한 무게감이 심장 박동을 따라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회전문을 통과하는 찰나 훅 끼쳐오는 소독약. 냄새와 수많은 사람의 채취가 섞인 미지근한 공기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시계는 오전 8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9시까지는 고작 15분. 영석 씨의 산소호흡기와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그 잔인한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어제 저를 밀쳐냈던 원무과 데스크 앞에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의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낡고해진 제 외투와 흙먼지가 묻은 신발을 훑어내렸습니다. 아직 돈 못 구하셨어요? 시간 다 됐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건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도면을 꺼내려 했지만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비열한 웃음소리에 전신이 굳어버렸습니다. 어이 말이야. 아직도 안 갔어? 사장이 검은 양복을 입은 수하들을 거느리고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는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사장은 제 앞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야, 5천만 원 가져왔냐? 아니면 그 찌그러진 쇳덩이라도 팔아서 가져왔어? 사장의 조롱의 주변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하나둘씩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여자 외국인 아냐? 무슨 일인데 저래? 불쌍해 보이긴 하는데 돈이 없나 보네. 그들의 시선은 동정이라기보다는 구경거리를 보는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품 안의 도면과 밤새 만든 모형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토록 고치고 싶어 했던 그 기계, 아니 전 세계의 조선업계가 뒤집어질 수 있는 완벽한 무게중심 설계도예요. 이걸 드릴 테니 제발 영석 씨 퇴원만은 막아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사장의 비열한 안구를 꿰뚫을 듯이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제가 내민 도면을 가로채듯 뺐더니 힐끗 보고는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미친년, 밤새 잠도 안 자고 낙서질이나 했나 보네. 야, 이게 기술이면 나도 대통령 하겠다. 사장의 수하들이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로비의 습도는 급격히 올라가는 듯 했고 제 주변의 공기는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화살이 되어 제 온몸에 박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도면을 줍기 위해 무릎을 굽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때 사장의 구둣발이 제 손등을 지그시 짓눌렀습니다. 아가씨, 꿈깨.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사기를 쳐? 보증금 없으면 당장 네 남편 끌어내. 간호사, 여기 이 환자 보호자 당장 쫓아내요. 사장의 고함이 로비 천장을 울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제 양팔을 붙잡으려 다가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진짜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 가문의 명예를 걸고 만든 거예요. 하지만 제 절규는 거대한 자본과 편견의 벽 앞에서 무력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고 원무과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영석 씨의 산소호흡기가 떼어지는 환영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며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고막을 둔탁하게 두드리는 통증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힘을 쥐어짜 내 바닥에 떨어진 밸런스 모형을 집어 던지듯 사장의 발치에 놓았습니다. 모형은 바닥을 구르다가도 신기하게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완벽한 수평을 유지한 채 꼿꼿이 섰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그것조차 발로 차버리려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들려오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며
쩍 갈라지는 듯한 정적이 로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각또각. 사장의 천박한 구두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묵직하고 절도 있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로비를 가로지르는 한 노신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백색 머리칼을 뒤로 넘기고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는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공기 압력을 바꾸어 놓는 듯한 거대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장과 그 일당들은 그 노신사를 보는 순간 사색이 되어 발을 멈췄습니다. 아, 회장님? 사장의 목소리가 보기 흉하게 떨렸습니다. 노신사는 사장의 인사를 가볍게 무시한 채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제 낡은 도면과 수평 모형 앞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흙먼지가 묻은 제 도면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도면 위에 선들을 훑어 내려갈 때마다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회장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것은 오직 저뿐이었을까요? 그는 한참 동안 도면을 응시하다가 바닥에 서 있는 제 작은 모형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모형은 크게 요동치는 듯 하더니 이내 자석에 이끌린 듯 다시 완벽한 수평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이 제 초라한 행색을 관통하여 제 영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제 거친 숨소리와 회장님의 깊은 눈빛만이 대치하는 숨막히는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사장은 당황하여 회장님의 눈치를 보며 허둥지댔습니다. 회장님, 이건 이 외국인 여자가 사기를 치려고 가져온 쓰레기입니다. 당장 치우겠습니다. 사장이 도면을 뺏으려 손을 뻗는 순간 회장님은 지팡이로 사장의 손등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정적 속에서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는 그 0.1초의 찰나, 병원 로비의 거대한 공기는 일순간 진공 상태가 된 듯 날카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장의 비열한 웃음기가 채 가시지 않은 입술 근육이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는 것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은 제 도면을 든 손에 힘을 주시더니 마치 국보급 골동품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것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자네, 이 도면이 무엇인지 알고 가져온 건가?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해일이 몰아치기 전의 심해와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웅크렸던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 맺혔던 선홍빛 핏방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메아리 칠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강렬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네, 회장님. 그것은 제 가문이 수백 년 동안 브라질의 거친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지켜온 수평의 진리입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배의 심장을 지키는 신이 내린 무게 중심의 설계도입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문장이 이어질수록 브라질 해안의 파도처럼 당당하고 거세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은 제 대답에 눈썹을 미세하게 치켜 올리시더니 바닥에서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고 있는 제 밸런스 모형을 다시 한번 지팡이 끝으로 건드리셨습니다. 모형은 좌우로 크게 요동치는 듯 했으나 이내 자석에 이끌린 듯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수직의 위치로 돌아와 멈췄습니다. 회장님의 입가에 아주 옅은 하지만 경외심이 가득 담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적이라니. 현대공학으로도 며칠을 계산해야 할 이 복잡한 유체 저항. 상쇄 수치를 단 한 장의 종이와 이런 투박한 쇠붙이로 구현해내다니.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도면의 모서리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도면 위에 묻은 제 피가 회장님의 손가락에 묻어났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 피야말로 이 기술에 담긴 절실한 생명력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사장이 회장님의 곁으로 다가와 비굴하게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가 어디서 주워온 쓰레기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제가 당장 저 불결한 물건들을 치우고 이 외국인 여자를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사장의 손이 제 도면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회장님의 카랑카랑한 호통이 로비를 찢어발겼습니다. 이 무지한 놈아,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회장님의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둔탁하고 웅장한 진동이 제 발바닥을 타고 머리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사장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거칠게 흔들렸고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가를 적셨습니다. 회장님은 사장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노려보셨습니다. 자네 눈에는 이게 쓰레기로 보이나? 이 도면 한 장은 자네가 평생 운영하는 그 구멍가게. 그 같은 공장을 수천 개는 사고도 남을 가치가 있다. 우리 그룹이 10년을 연구해도 풀지 못했던 선박. 안정화 기술의 정답이 바로 여기 들어있단 말이다. 회장님의 격정적인 외침에 로비를 에워싸고 있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단발마의 비명 같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장의 안면은 마치 밀가루를 뒤집어 쓴 듯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입술을 달덜 떨며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조금 전 저와 시어머니를 짓밟던 그 악마 같은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처량한 패배자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사장은 뒷걸음질을 치다 자신의 발에 걸려 바닥에 흉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수하들도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장의 구둣발에 차여 바닥을 굴러다니던 시어머니의 동전들이 사장의 비참한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다가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따뜻했고 수십 년의 풍파를 견뎌온 거목과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리아 양이라고 했나? 자네가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의 구원자가 되어주었네. 자네의 그 귀한 진심을 저런 천박한 인간들이 훼손하게 두지 않겠네. 회장님은 수행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즉시 이 환자의 모든 병원비를 완납하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해서 집도하게 하라. 그리고 이 여사님을 우리 그룹의 수석 기술 고문으로 모실 준비를 하라. 계약금은 자네가 원하는 만큼 적게. 회장님이 내미신 금방 명함이 제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묵직한 명함의 무게감은 지금까지 제가 견뎌온 모든 굴욕의 무게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찬란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가슴에 꼭 품은 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타국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지켜냈던 제 가문의 자부심과 사랑하는 남편을 살려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도면 위에 떨어졌지만 이제 그 눈물은 도면을 적시는 오염이 아니라 기술의 완성을 축복하는 성수와도 같았습니다. 사장은 바닥을 기어 회장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회장님은 차갑게 사장의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자네 같은 인간은 기술을 다룰 자격이 없어. 자네가 우리 마리아 고모님과 그 가족에게 저지른 만행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걸세. 보안 요원들은 이제 제가 아닌 사장과 그 일당들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로비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사장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막혔던 숨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이제 멸시와 조롱이 아닌 경외와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열어 저를 위해 박수를 보냈고 몇몇 보호자들은 제 손을 잡으며 대단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 골목길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 아기가 이제 아빠와 함께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병원 로비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제 눈물 맺힌 눈가를 눈부시게 비췄습니다. 그 빛은 브라질의 강렬한 태양보다 더 따뜻했고 한국의 차가운 겨울조차 녹여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손에 꽉 쥐고 승리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수평 개의 기적이 완성된 이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심장 박동은 이제 평온하고 견고한 박자로 제 온몸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던 시어머니의 동전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회장님이 내미신 명함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던 우리 가족을 구원해준 생명줄이자
이 낯선 땅 한국이 저에게 건넨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회장님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병원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밀쳐냈던 원무과 직원들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고 국내 최고의 흉부외과 의료진들이 영석 씨의 병실로 긴급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제 남편 영석 씨는 회장님이 보내주신 특별 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영석 씨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가족이 가난과 편견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영석 씨의 부서진 다리와 망가진 폐는 기적처럼 회복되었고 며칠 뒤 그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고 처음으로 저와 눈을 맞췄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마리아, 꿈은 아니지? 당신이 나를 살렸어. 영석 씨의 야윈 손을 제 뺨에 갖다 대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석 씨. 우리 가문의 수평계가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을 똑바로 잡아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병실 바닥에 엎드려 조상님들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우리 며느리.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이런 보물을 만났구나. 시어머니는 제 손등에 베어있는 흉터와 쇳가루 자국을 보듬으며 굵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회장님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대조선소의 수석기술 고문으로 정식 임명되었고 제가 밤새 그렸던 설계도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되어 전 세계 선박 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액수는 우리가 평생 본 적도 없는 거금이었지만 저는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당당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와 영석 씨를 위해 공기가 맑고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오르던 낡은 빌라 대신 마당에는 제가 좋아하는 브라질 꽃들과 한국의 채소들이 함께 자라는 예쁜 정원이 생겼습니다. 영석 씨가 퇴원하고 집에 돌아오던 날 시어머니는 정성껏 한국식 밥상을 차려내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영석 씨가 가장 좋아하는 불고기가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밥 위에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을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집에서 편히 쉬어라.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친딸이나 다름없다. 뜨거운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건너오며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앞에서 눈물 흘리던 밤도 식당 주인의 모진 욕설을 견뎌야 했던 시간도 지금의 이 달콤한 행복을 위해 존재했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 뒤 저는 건강하고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영석 씨를 닮아 깊고 맑았으며 웃는 모습은 브라질의 화창한 햇살을 닮아 눈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마리아,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너처럼 힘들지 않게 우리가 잘 만들어보자꾸나. 저는 곤히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뱃속에서 저를 응원해주던 그 미세한 박동을 기억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지켜낸 수평의 가치, 즉 정직함과 끈기, 그리고 사랑의 힘을 꼭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저는 브라질 고향에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철거 위기에 처했던 가문의 시계탑 조선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브라질에서 가장 현대적인 조선 학교로 탈바꿈하여 저처럼 꿈을 가진 많은 젊은 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당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화상 통화 너머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브라질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었구나. 저는 그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낯선 땅에서 멸시받던 이방인 여자가 이제는 양국을 잇는 기술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남편 영석 씨와 저는 가끔 파트일에 그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함께 산책하곤 합니다. 그땐 100원이 아까워서 공장 단지에서 집까지 1시간을 걸어 다녔는데, 그치? 영석 씨의 농담에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고난은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덮치고 삼키려 들지만 서로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사랑만 있다면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손을 놓지 않았던 영석 씨, 그리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시어머니, 우리를 알아봐준 회장님까지. 이 모든 인연이 모여 지금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낯선 환경이나 차가운 편견 앞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마리아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당신만의 수평계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잣대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진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창밖으로 해질녘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는 영석 씨가 서툰 솜씨로 과일을 깎고 있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도 가슴속의 황동 수평계를 매만집니다. 인생의 무게중심은 결국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요. 8,000km가 넘는 대장정의 끝에서 제가 찾은 보물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 따뜻한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항해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 큰 바다를 향해,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저는 우리 가족이라는 튼튼한 배를 타고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